예, 신종태 교수입니다. 시간 전략을 위해서 PPT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안은 논문에 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PT 10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앞에 PPT를 좀 앞에 불을 조금 꺼주시면 뒤에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논문 그 제목은 6.25 전쟁과 자익의 트로이 목마 전술입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쟁사나 안 그러면 세계 역사에 오히려 전문가적인 그런 어떤 소양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복잡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 트로이 그 사진은 터키의 다다라넬스라는 해협 끝부분에 있는 차나칼레 시청 앞에 있는 트로이입니다. 아시다시피 BC 한 12세기 전에 트로이와 그리스 간에 거의 한 10년 정도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생산이 안 나니까 그리스 군대가 철수하는 척하면서 저런 목마를 남겨두고 가죠. 그런데 거기에 쏙은 트로이 군대가 저걸 성전기념품으로 트로이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30여 명의 그리스군 군사가 들어있었습니다. 승리를 자축하는 그런 야간에 행사를 하는 동안에 저는 술이 취해서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30명의 특공대가 나와서 결국 트로이 성문을 열게 되고 트로이 성은 함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현장에도 가면 그런 어떤 성터 그리고 트로이 목마 형상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에도 기원전 12세기에 있었던 그런 트로이 목마와 같은 그런 어떤 시대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순서는 해방 공간에서의 자익 활동으로부터 휴전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한국의 자익 실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오늘 아무래도 주 주제가 6.25이기 때문에 흔히 6.25를 쉽게 생각해서 내전이다, 시빌워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어느 대학에서 강정구 교수가 와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6.25 전쟁에 대해서 특강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거기 가서 그 특강에 참가를 했는데 이거 내전론을 갖다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강이 끝나고 나서 하는 교수님, 전쟁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김일성에게 있는데 그 500만이나 죽거나 다친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김일성이 우선 져야지 어떻게 쌍방 책임으로 그렇게 돌냐. 쉽게 말하면 부부 싸움 그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때 강 교수가 한 이야기가 당신은 참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미 해방되고 나서 6.25 전쟁 이전에 남북한은 특히 남한 지역은 내전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 사람 주장 말에 의하면 1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1950년 6월 달에 일어난 전쟁은 그 이전과 연결해서 봐야지 딱 총승의 훈련 6월 25일 그것만 가지고 6.25를 평가하는 건 곤란하다. 그래서 한국전쟁은 내전이다. 이것이 좌파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6.25 전쟁에 대한 책임은 쌍방 다 있기 때문에 50대 50의 책임이다. 알아서 자익세력들이 주장했던 빨치산 활동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통일열사로 초안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내전인지 여러분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한은 1950년 기준으로 해서 독자적으로 무기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20만이라는 대군을 가지고 전쟁을 할 때 그 전쟁 계획을 김일성이 수립한 것이 아니라 소련이 다 만들어줬습니다. 5천여 명의 소련군 고문단이 전쟁 계획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엄청난 해공군의 그 운용 능력 북한은 없었습니다. 다 소련 지원하에
이렇게 만들어서 기습적으로 한국을 공격했다. 그래서 굳이 전쟁의 성격을 따진다고 그러면 국제적 성격을 띤 불법 침략 전쟁이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그런 전쟁이었다고 규명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전쟁을 부추긴 세력들이 사실은 좌익 세력들이었습니다. 남한 사이에 잔존했던 그런 좌익들이 전쟁을 부추긴 그런 경우도 많아요.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북한군이 밀고 내려가면 남한 지역에서 20만 남로 당원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런 책임도 사실 좌익 세력이다. 이런 좌익의 바이러스들이 동동연하게 지금 한국 사회에 다음 알다시피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해서 9월 6일 날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이 자익색들이 주가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 궁정에서 인민공화국에 대한 그걸 쉽게 말하면 공산당에 대한 단체 활동을 불법화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48년 4월 달에 4.3 사태가 일어나고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고 난 48년 10월 19일 날 여순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이런 해방 공간에서 있었던 일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그리고 누구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2,400명에 달하는 이 유격대를 북한에서 훈련시켜서 8차례에 걸쳐서 남한으로 침투를 시킵니다. 그리고 김달삼 증언에 의하면 전쟁 이전에 이미 5,000여 명의 빨치산들이 한국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쟁 직전에 한국 사회는 준전시 상황이었다. 옆에 나오는 사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인데 진압군으로 내려갔던 국군들의 사진입니다. 다음. 그리고 여기서 명확하게 증거를 댈 수는 없지만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한국군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숱하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950년 6월 24일 날 아무래도 북한의 상황이 이상하다. 이번 주 일요일에 굉장히 위험하다. 정보부서에서 보고를 하니까 최병덕 총참모장 주관하에 그날 토요일 오후에 육군본부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날 저녁에 바로 캠프 코이너 지역에 있는 장교 군악부가 개관된다고 해서 고급 장교들이 다 몰려가서 술 파티를 열렸습니다. 단 그때 총참모장이 지시한 건 각 축성별로 육군 첩보대에서 가가지고 저희 동태가 어떤지 파악하라, 그 지시밖에 없습니다. 자, 그 파티는 밤늦게 끝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2차로 갔습니다. 종로로도 가고 인천으로도 가고 갔어요. 그때 종로에 가서 2차 술값을 낸 사람이 연합신문에 기자 정국은이라는 기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2차 술값을 다 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간첩으로 확인이 돼서 전쟁 끝나자마자 사형에 처해집니다. 제가 충남대에서 이 전쟁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일부 아시겠지만 이종학 교수님이라고 이런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 이 정국은의 재판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룡대 문서 보존단부터 시작해서 그 기록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재판 기록은 전혀 없어요. 다 파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대전에 있는 정부 기록관에 가시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재판 이거 검사가 취조했던 거 이만큼 다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국은에 대한 어떤 기록들은 없었다. 그리고 최병덕 총참모장의 부관인 라은광중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본 적에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장교로 인간되는데 장교 인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최병덕 총참모장의 전속 보관을 했다. 나중에 서울이 점령되고 나서 그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일부는 최 총장이 아끼던 셰파트와 같이 결사적으로 북한군과 근총을 들고 항전하다가 사살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걸 본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이런 어떤 불분명한 행적 이런 것도 굉장히, 그리고 하필이면 왜 전쟁 직전에 얼마 되지 않는 차량이나 중화기를 전부 다 후송한다고 또 저 부평으로 다 끌고 갔는가. 그리고 수도권 방어부대를 전쟁 직전에 막 연대를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수도 경비사 이하에는 2연대, 3연대, 8연대가 있었는데 2연대는 홍천으로, 3연대는 7사단 소속으로, 18년대는 앞에 동두천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 수도 경비사가 서울을 방해하려고 보니까 병력이 아무도 없어요. 병력이. 그리고 한강교 조기폭파 이런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최창식 대령이 당시에 29살이었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지시를 받고 너 앞으로 이 다리 끊지 못하면 총사령에 처한다. 은명을 받고 하는 수 없이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인천 상륙작전이 끝나고 나서 왜 끊었느냐, 왜 여유가 있는데 빨리 끊느냐 해가지고 1950년 9월 28일 날, 1950년 9월 21일 날 그 최창식 대령을 잡아가지고 총사령에 처합니다. 그 책임 소재를 없애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뒤늦게 1962년대 그 부인이 재심 청구를 해서 무죄를 받게 되죠. 이런 어떤 관련 자료들 이런 걸 한번 원인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장입니다. 자,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든지 서울교도소 형무소라고 그랬죠.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자익 사범들을 어떻게 후송할 방법도 없고 그대로 북한군이 형무소를 접수해서 풀어줍니다. 기록에 보면 북한군 전차가 형무소 앞에까지 왔는데 당시에 교도관들이 국군이 온 줄로 알고 칼빈 소총 가지고 고생한다고 손을 흔들었어요. 보니까 북한군입니다. 그대로 탱크로 밀고 들어가서 그 수감되어 있던 자익들을 이제 풀어주고 그 수천 명이 사실 우익들을 색출하게 되죠. 여기다가 더 하나 보도연맹이라고 뭐 잘 아시겠지만 전황자들로 구성되어 있던 그 보도연맹에 속했던 이분들이 세상이 바뀌니까 그 사람들이 더 날뛰어서 우익인사나 경찰 가족이나 뭐 낙오한 그 부분들을 다 잡아내는 겁니다. 그 독한 자익으로 변해버렸어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공주교도소나 수원교도소나 기타 수감돼 있던, 안 그러면 보도연맹들을 또 잡아서 또 우익이 또 처단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회조직을 바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북한은 이미 이 한국으로 넘어올 때, 38선을 넘어올 때 24,000명에 달하는 민정특수부대를 끌고 와서 같이 와서 신속한 시간 내에 행정조직을 다 편성합니다. 얼마나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니까 기존 발치산이나 폐잔병들 25,000 내지 한 5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인원들이 발치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발치산 이렇게 여러 자료를 보면 북한의 능력으로서는 단 한 발의 실탄이나 단 한 톨의 쌀도 지원해 준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10여 년간 활동하면서 전부 다 현지에서 약탈로서 그 사람들 다 연명했습니다. 절대 그 사람들은 영웅들이 아니다. 자, 이때 백성엽 장군의 또 발산 토벌 작전이 나오죠. 8사단 서남지구 전투사령부, 지전사는 지리산 지구 전투경찰사령부죠. 이런 병력을 모아서 한 10달간에 걸쳐서 작전을 해서 대대적인 성과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백장군의 또 그 인품을 보면 많은 부모들이 본의 아니게 산에 들어가서 뭐 죽거나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백선고아원이라고 광주 송정리에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 백선엽 장군이 돌봐주게 됩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 자체는
이 대장 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자기들을 후원해준 백선엽 장군이 고맙다고 2010년도에 찾아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 산청군에 가서 그 관련 그 경험을 했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잘 아시지만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그 인민군인데 이 조종명 씨라는 사람은 어려서 빨치산이 요구하면 가서 도로 대학로를 파는 겁니다. 경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낮이 되면 경찰관들이 들어와 이야기 맺고 낮에는 메꾸고 밤에는 땅을 파는 이런 일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다음. 자, 여러분들 휴전 회담 간에 김일성은 단 한 번도 지리산이나 남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빨치산들에 대해서 안전 복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휴전 회담할 때 우리도 골치 아픈 후방 지역의 빨치산들인데 지금 남아있는 잔류 폐잔병들이나 빨치산을 북한으로 안전하게 보내달라고 그러면 유엔군 트럼프 보내줬을 겁니다. 김일성은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다. 대부분 1956년도까지 대대적인 빨치산 소탄 전쟁이 계속됐지만 이 정순덕이라는 사람은 1963년 11월 달까지 활동했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10년 동안 활동했어요. 이 정순덕과 그 일부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그 어머니가 지리산 산골장마다 다니면서 10년 동안 투항하라고 소리 지르면서 했는데 이 사람 투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잡히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잡힐 때 총상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전향하지 않고 한 20년 복용하다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이제 정순덕을 뭐 한국의 장다르크니 무슨 뭐 통일의 열사니 이걸 공공연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한국 사회에서 보면 자생적으로 생겨났던 안 그러면 북한과 연계되어 있던 숱한 이런 자익단체들이 집요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쭉 답사를 하는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 아프리카의 미개한 국가나 이런 사람들도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로 내려가는 걸 우선거리로 압니다. 조롱거리로 알아요. 그런 조롱거리의 대상이 된 김정은을 위대한 위인이라고 서울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렇게 환영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이해할 수가 없죠. 다음. 여러분들 뭐 빨치산에 대한 여러 자익단체들의 뭐 미화가 많이 나오죠. 전남 유격 투쟁사는 정관호 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빨치산 활동하다가 나중에 이제 쓴 책인데 그리고 이 V38도서는 성일기라고 김정일의 처남입니다. 이 성일기 동생 성혜림이 원래 김정일의 처였어요.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김정남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당하게 되죠. 이 사람도 빨치산으로 가담해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잡히게 되죠. 김창룡이 특별히 너무 어리다고 나이 20도 안 된 너무 어리다고 해서 풀어주게 됩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이런 책을 펴내게 되죠. 여러분들 뭐 다 보시겠지만 남북은 영화에 유심히 보면 빨치산들이 시골 지수를 습격하는데 박격포를 쏘아야 되는데 박격포 공사노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혹시 주민들이 다칠지 모른다고 해서 쫓아가지고 마을 주민들 지금 박격포 떨어지니까 자 이거 피해라고 다 피신을 시켜놓고 지수를 공격했다. 또 어떤 빨치산은 남아있는 경찰 가족에 대한 강간을 하고 그 여자가 다음날 아침에 자살을 하니까 그 빨치산 대장이 잡아서 인민에 대해서 이런 몹쓸 않는 놈은 자결해야 된다고 해서 권총을 주게 됩니다. 자,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면서 이제 그 자살을 하게 돼요.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빨치산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국군이나 경찰에 대한 어떤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사상적 전향은 전혀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전 노론으로 자꾸 끌고 가면 남북한이 50%씩 책임을 져야 된다. 마지막 자입니다. 자, 2005년 8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기 전북 지역에 김형근이라는 정교조 교사가 학생들 180명을 저기 지리산에 데리고 나서 발치산 추모제를 낸다. 그 사진에 보시면 이 중학생들이 남북 통일 애국열사 추모 문화제 해가지고 여기서 대대적인 행사를 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제 재판에 무대했습니다. 무죄 받고 나왔습니다. 표현의 자유 때문에 무죄 받고 나왔습니다. 이런 어떤 현실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특별하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논문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